이제 전세값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2022년 되면은 아마 더 빨리 막 그쵸. 6월 달이나 뭐 5월 달,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다 소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요즘에 전세 대출이 막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간엔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갭 투자 이제 끝났다. 갭 투자는 결국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를 하는 건데 전세로 들어올 분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 갭 투자 분들이 끝났다. 왜냐면 이게 전세금을 못 맞추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내놨어요. 근데 5억이 안 맞춰지면 그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5억에 내놓은 거를 뭐 4억 8천, 뭐 4억 7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네. 한 명이 내리면 옆에도 내릴 거고 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전세값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세값이 매매가랑 비슷한 게요. 전세값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의 전세가가 조금은 뭐 지금 많이 올랐지만요. 네.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대출이 원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금 한 6% 정도로 지정을 해놓고 올해 운영을 했는데 이걸 넘어간 데가 많으니까 농협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전세에 대한 부분의 대출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축이 된 거예요. 위축이 돼서 진짜로 이제 저도 한 3일 전에 전세를 맞췄거든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걸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출 상담을 안 해도 됐대요. 근데 거기 좀 능력 있는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정을 넣는데요.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네. 이걸 취소해도 이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약정을 걸어 놓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에서 직접 자기가 아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네. 대출된 데가 있거든요. 완전히 다 막힌 건 아니거든요. 네. 찾아가지고 대출까지 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 대출까지 연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중개사분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그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영원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6%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율을 6%에서 4%로 했는데 네. 그 4%를 적용하는 게 이제 2022년이에요. 네. 2022년 되면은 얼마 이제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그 7%가 리셋돼서 4%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갭 투자자 다시 몰리겠죠. 근데 초반에 다 몰리겠네요. 그렇죠. 초반에 몰려서 지금 막 9월 달이나 이때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제 6%를 초과했다고 하면요. 네. 이젠 4%니까 아마 더 빨리 막 그쵸. 6월 달이나 뭐 5월 달,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다 소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원래 연초에는 늘 전세는 약간 비수기? 조금 비수기예요. 네, 이게 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격이 제일 낮은 시점들이 거의 연초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게 그냥 눌려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수요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집은 네, 네. 필수제니까. 그렇죠. 그러면 초반으로 다 옮겨가지고 그때 몰리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전세가가 또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갭 투자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갭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려움들이 생긴 부분은 사실이고, 그리고 갭 투자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대출을 좀 옥죄이고 있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대출이라는 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거의 목적 80%가 이제 집값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실거주 관련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갭 투자는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도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영원히 떨어진다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집값이 급하게 오르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급하게 오르면요 나중에 급하게 이제 조정장이 오고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플레이션만큼만 그냥 이렇게 네. 착착착 올라가는 거 수준이면 좋은데.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서
가는 네. 수준이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다 치고 네. 그거가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해서 네. 인플레이션을 대응해야 돼요. 이 해지란 뜻이 울타리란 뜻이거든요. 네. 그 울타리에서 위험 요소들을 조금 대응하고 그것들을 조금 울타리를 쳐서 대응하고 막아보자는 의미인데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울타리가 부동산이 되었건 재테크 수단이 되었건 뭐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뭐 안전 마진이 조금은 지각비가 있고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무주택으로 하락을 기다리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짜 안 돼요. 그냥 저는 실물 자산 하나를 가지고라도 하락장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지역적으로 시흥하고 안산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제 거기 끝물이라고 이제 끝물이고 들어가면은 이제 막차 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막차 다음에 아침에 오면 첫 차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막차라는 건요 단기적으로 막차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첫 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하락장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내 재산에 맞게 내 재정에 맞게 진입을 하면요 그 막차일지라도 나중에 그 상승장을 맛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재산을 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살던 집이 네. 거의 한 20% 정도가 떨어졌었잖아요. 네.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대출 상한이나 이런 거 있어서 제가 애먹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무런 부담 없이 저는 집값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 문제될 일도 아닐 수 있다. 그냥 내가 사는데 누가 집값 떨어졌다고 우리 집 현관문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베란다 샷이 뜯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살면 되니까. 네. 다만 너무 심하게 막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월 이자라든지 상환금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갖추는 거. 그쵸.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락장을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업 투자자들. 직장 안 다니시고 예. 투자만 하시는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그때 있어야 돼요. 자본소득이든 근로소득이 있어서 네. 하락장을 어느 정도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지방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이 네.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는 막 사서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저축하듯이. 거기서 이제 광고하는 게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단타를 쳐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길게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상화된 시장에선 걔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락장에서는. 저 아는 분이 네. 춘천에 예. 아파트 30채를 사셨어요. 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상승장에도 힘들 수는 네,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그거를 현금화를 시켜서 갈아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쉽게 들어간다고 쉽게 접근해 가지고 그거를 투자자들이 모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들이 나중에 못 팔아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가장 큰 리스크가 네. 현금화가 안 된다.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물단지를 만들지 말자예요.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거기가 네. 아무리 값이 많이 올라도 거긴 추천하지 않고 네.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집만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 나 지금 집을 어디든 살 수 있어. 이러면 어디예요? 강남이겠죠. 하지만은 내가 내 재정에서 제일 좋은 곳을 찾는 게 중요해요. 가장 좋은 데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재정과 환경과 투자 환경과 생애 주기와 여기에 가장 적합한 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비싼 데만 살려고 해요. 비싼 데는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목표를 삼을 수는 있지만요. 한 번에 우리가 뭐 저 큰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한 번에 한 발에 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갈 수 없다면요.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못 간다면 내가 걸어가야죠. 그쵸. 예, 조금 한 계단, 늦더라도. 한 계단, 한 발, 한 예, 발. 금수저가 아니라면은. 근데 그 과정을 없이 그냥 무리하게 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상담을 한 사람 중에 이제 광명에 이제 좋은 입지에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입지에 샀는데 내 재정에 맞지 않게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8년 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샀는데 올해 3월. 올해 3월에 샀는데 네, 왜냐면은 주상복합을 샀는데 다른 데는 2억이 오르는데 내 네. 거는 7천, 6천밖에 안 올랐대요. 아하이. 그래서 나는 장기 보유면 괜찮다. 신축이니까. 네. 입지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안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는 77%를 낸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필요 경비들이 많이 빠져요. 보니까 필요 경비라는 거는 우리가 취득세 계산할 때 그 부동산 복비도 필요 경비로 빠지고요. 네. 그다음에 취득세도 필요 경비로 빠져요. 그러니까 11억짜리 집을 샀는데 취득세가 많이 나왔겠죠. 네. 그거 빼고 하니까는 몇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그래서 팔고 가는 걸 1순위로 추천을 드렸고 네. 2순위로는 이제 그대로 있으면서 장기 보유해라.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유명하고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명한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를 지역을 가는 게 중요해요. 유망한 데를 가야 그 유망한 데가 그렇죠. 유명보다 유망이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강의 때 자주 쓰는 예시가 있는데 강남보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중에서 뭐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네. 수익은 강남이 훨씬 좋아요. 수익금. 수익의 규모 그렇죠. 수익금은 수익률은요. 네. 어떻게 보면 강남이나 경기도가 더 좋은 데가 많아요. 강북이나 경기도 쪽이 더 좋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은 5억 투자해가지고 5억을 벌었어. 그럼 100%죠. 그렇죠. 근데 1억을 투자했는데 3억을 벌었어. 규모는 300%죠. 작지만 300%가 훨씬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또 접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